우리는 자전거를 타면서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피팅 이외에도 자전거를 바꾸고 체력을 기르고 라이딩 기술을 익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피팅 이외에도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실제 아이윌 사이클링 여의도점에서의 피팅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자가 피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피팅의 근거와 이론을 함께 다루고 있는 영상이라 음성만 들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피팅 시간은 약 70분 정도입니다. 저희 그래블인가요? 아닙니다. 올라운드, 에어로 올라운드로 되어 있다라고 세파스에서는 얘기하는 자전거. 거의 사이즈가 그래블급인데요? 거의 좀 크다, 좀 한 치수 크게 나오더라고요. M 사이즈인데 네. 좀 크게 나와서 피팅에 좀 많이 애를 먹었어요. 피팅도 저희가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피팅이라는 게 사실 그 변화폭이 커서 네네. 흔히 어떤 선이나 수치에 맞추라고 피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마 유튜브 보면 선에 맞춰라, 수치에 맞춰라, 자세 어떻게 하라 딱 이러고 마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선이나 수치 하나로 딱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좀 부정확한 피팅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타는 사람이 하는 건데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는 부분이 남죠. 관건은 더 멀리 더 빨리 가면 되죠. 네네. 어떻게 하든 더 멀리 더 빨리만 가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하는데 거기도 이제 피팅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자세에서 힘을 쓰는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어떤 동작을 수행하다 보면 그 관련된 근육이 피로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동작을 오래 수행하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피로 관리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이 친구는 오늘도 탔을 때 네. 대략 어느 쪽 부위가 좀 아픈 요쪽 요 부분하고 여기가 좀 아프고 그다음에 왼쪽 어깨가 네. 심하게 밀리다. 일단 신발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신발 벗어주시겠어요? 불편하신 곳이 사타구니 안쪽 쓸리는 거죠, 거기는? 쓸린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안장에 이렇게 페달링을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쓸리는 거죠. 네. 되게 압박되는 곳은 이 좌골 쪽이 압박이 되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타구니 안쪽은 좀 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떤 이유로인가 긴장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긴장이 큰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탈 때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압박이나 팽팽한 상태가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아파요. 이게 우리 몸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현재 속도는 유지하면서 압박이나 팽팽함을 줄여놓기만 하면 그 결과는 더 멀리 더 빨리로 이어지죠.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선이나 수치에 맞추려고 하면 개인들이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선이나 수치를 찾았다 하더라도 되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이나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연구자들이 많은 선수를 측정했더니 이 정도 수준에서 타더라 하는 통계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평균이다 보니까 선수에게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준값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값이 있어야 걔를 빨리 기준값에 찾아서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건데, 그럼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 기준값마저 없으면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얘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꽤나 많은 곳에서 피팅을 할 때 어떤 선이나 수치에 맞추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정답이 아닌 거를 정답으로 오해하니까 오히려 그 제대로 된 값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하긴 하죠. 선이나 수치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정답은 없다고 말을 해요. 약간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선이나 수치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기준값이라고 보시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각자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각자에게 맞는 걸 찾을 때 그럼 뭘 가지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냐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되게 사람들이 피팅을 받으려고 할 때 보면 언제 받으려고 하냐면 불편하면, 그러니까 더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페달링이 조금 힘이 잘 안 먹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강해지거나 더 편해지거나 이런 욕구가 있을 때 피팅을 받거든요. 결국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하면 결과는 더 멀리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더 멀리 더 빨리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다른 관점에서 얘를 접근해 보면, 그러니까 더 멀리 더 빨리라는 관점이죠. 빨리 가려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있죠. 뭐 이렇게 그렇죠. 자세라고 하는. 허리를 숙이게 돼요. 근데 허리를 숙이면 왜 빨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가려면 허리 숙입니다. 그리고 실제 빨라져요. 그러니까 흔히 공기저항이 작아져서 빨라진다고 하는데, 만약 공기저항만이 이유라면 세발자전거가 설명이 안 돼요. 세발자전거를 타는 서너살 아이들도 빨리 가려면 이렇게 숙여요. 걔들도 배운 적은 없는데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조금 빨라지긴 하는데 어차피 느린 속도라 공기저항 차이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정노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는 고정노라 타보셨죠? 네. 스마트라? 스마트라 탈 때도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허리 숙입니다. 고정노라에서도. 그 고정노라에서는 공기저항이 0이잖아요. 근데 빨리 가려고 허리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였을 때 빨라지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그 이유가 이 관절의 각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숙이는 거죠. 그럼 이 관절의 각도가 변하면 내는 힘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관절의 특성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내는 힘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목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차피 관절을 쓰는 거라면 관절의 특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요령도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링에 대해서도 특별하거나 새로운 동작이 아니라 숙달된 동작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했던 동작들을 자전거 페달링에 그대로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각도가, 엉덩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면 얘를 펴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페달링이 강해져요. 허리를 숙이면. 그리고 공기저항은 덤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허리를 숙이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더 빨리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그러려면 그 자세가 편안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숙인 상태가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 페달링 강해지고 공기저항 작아지고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찾으면 되죠. 아까 맨 처음 우리가 그냥 피팅을 받아야지, 언제 받아야지 했던 거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오죠. 결국엔 평가 항목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피팅을 하면서 계속 이걸 평가해야 돼요. 어떤 선이나 수치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를 주고 더 강해졌는지 편해졌는지. 근데 공기저항은 평가할 수 없죠. 실험실 수준에서밖에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숙인 상태에서 더 편해졌는지와 강해졌는지 두 가지만 감각으로 비교 평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파워미터가 대중화되면서 더 강해졌는지는 파워미터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편안해졌는지는 오직 내 감각밖에 알 수 없고요. 강해졌는지도 사실 감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로 거치는 거예요. 물론 이 피팅 과정에서 최상의 상태는 찾기는 어려워요. 물론 오래 타더라도 최상의 상태를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더 나은 상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들을 할 거예요. 총 8가지 나눠줬는데요. 피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클립 피팅 할 거고, 그 다음에 피팅을 하면서 평가를 할 텐데, 좀 전에 평가 항목을 말씀드렸고, 평가를 할 때 전제가 있는데, 좋은 자세에서 제대로 페달링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자세가 안 좋거나 페달링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자세를 할지라도 고정된 상태로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통증이 발생하죠. 그 통증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피로 관리라는 요령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만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만 하고 마치면, 되게 피팅할 때는 초보자나 많은 중급자들까지도 상체가 좀 세워진 상태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팅을 하면 기준이 되게 허리를 숙인 상태로 돼요. 초보 기준일지라도 상급자가 되면 더 숙이게 그 기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더 숙이는 만큼 페달링은 강해졌는데 불편해지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흔히 한동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줄이는 요령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잠시 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쓸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하죠. 흔히 자전거 페달링에서는 호흡하고 페달링하고 리듬을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쓸 때 호흡을 잘 활용하면 파워를 조절할 수 있어요. 호흡 가지고. 그래서 호흡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와트바이크로 페달링을 분석을 할 겁니다. 아마 이거 분석할 때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파워가 변하는 걸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할 거고요. 우선 그 피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힘쓰기 좋게 고정하는 거예요. 이 피팅이란 말은 옷가게에서도 있고 골프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을 옷가게 같은 경우는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옷을 변화시켜서 내 몸에 맞추는 거죠. 자전거에서는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자전거 부품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 몸의 자세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쓰기 좋은 상태라는 건 적당한 관절의 각도인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이야기할 때 어디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세우고 툭 일어나는, 꽤 유명한 유튜버 중에도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어디는 스쿼트 할 때처럼 허리를 이렇게 누르라는 말도 있고, 어디는 자연스럽게 구부리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을까 하는 건데 의견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은 적당한 각도일 때 가장 큰 힘을 낸다는 특성,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서 동시에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만 높아지면 짧은 시간 동안에밖에 큰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강한 상태, 그래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편한 상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거라서 보통 이런 거죠. 이관절의 예를 들면 누구는 100도에서 최대 파워를 내고 누구는 97도, 누구는 105도에서 최대 파워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의 차이 때문에 피팅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값은 있는 거죠. 흔히 초보나 중급자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상급자가 되면 자세가 비슷해집니다. 어느 값에 수렴하는 것처럼 비슷한 자세로 타요. 그러니까 사람 몸의 이 관절의 특성이 거의 비슷하고 차이는 좀 작은 거죠. 근데 충분히 훈련되지 않거나 유연성이 안 좋거나 또 체형이 뭐 배가 나온 사람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편안하고 강한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게 유연성, 근육의 발달 정도, 뭐 체형, 배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또는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특성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큰 힘을 내는 관절의 각도가 좀 커집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도 피팅 값을 좀 변해야 돼요. 그 나이 들수록 안장이 약간 높아지는 게 좀 더 좋아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큰 힘을 내는 관절의 각도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이나 수치에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맞았을 때 해결 방법을 잘 못 찾아요. 이 원리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관절의 각도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쓰기 좋은 상태는 적당한 관절의 각도를 찾는 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몸의 관절의 각도, 내 자세를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할지 어느 게 나은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의 맹점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쪽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전거와 사람의 접촉 부위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접촉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높낮이, 스템의 길이, 폭 이런 각도들을 변화시키는데 최근에 이렇게 일체형이 나오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팅이 초보자들한테 안 맞아버리면 이거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체형이 깔끔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초보자들은 일체형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가 만들어지고 요령이 생기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일체형으로 가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요. 안장 쪽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높낮이, 앞뒤 위치,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안장 자체도 바꿀 수 있고요.
페달 쪽에서는 이 크랭크암의 길이하고 양발의 간격 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mm죠, 그죠? 170mm. 그래서 이렇게 부품의 위치를 바꾸면 사람 몸이 거기에 접촉되어 있으니까 결국 사람 몸의 관절의 각도가 변해요. 내 몸을 자세를 바꾸는 거, 부품의 위치를 바꾸는 건 다 관절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더 강하고 편한 상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걸 할 때 기준값을 두면 좋으니까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어떤 것들은 계산식에 의해서 신체 치술 측정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최근에 이제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가지고 기준값을 찾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찾는 거예요. 적당한 관절의 각도를. 클립 피팅도 마찬가지로 시마노 쓰시죠? 신발 주시겠어요? 클립 피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힘쓰기 좋게 고정하는 건데요. 얘는 나사를 풀면 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앞뒤, 좌우, 각도 세 군데를 변화시킵니다. 얘를 힘쓰기 좋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 힘쓰기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까 빨리 가려고 할 때 배운 적 없지만 허리를 숙였던 것처럼 우리 발도 큰 힘을 쓸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자세나 동작이 있죠. 거기에 가깝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걸 어느 선이나 수치, 얘도 어느 선이나 수치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살펴서 거기에 가장 가깝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발은 큰 힘을 낼 때 이렇게 모아서 무거운 걸 드는 사람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 넓이에 이렇게 벌립니다. 보통 발이 5도에서 7도 벌어졌을 때 다리를 미는 힘이 제일 세요. 그래서 클릿도 얘를 11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살짝 모아지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한 살짝 모아지긴 했네. 오른쪽이 살짝 모아졌는데 보통 5도에서 7도라고 하면 얘 기준으로 얘가 굴후선이 11자인 거고요. 한 4칸, 5칸이 돼야 5도에서 7도예요. 근데 이 정도를 모으면 이 신발의 안쪽이 자전거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모으지 않고 한 2-3칸 정도만 모읍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 그 클릿에 유격이 있으니까 그 유격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꿈치는 살짝 모아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앞뒤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앞쪽에 두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의 다수 의견이 뭐냐면 중족골에 맞추라는 의견이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운데 그렇죠.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네, 가장 많이 펴나온 곳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중간이 페달축에 오게끔 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이 의견을 보긴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근거를 찾아봤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제시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떤 사람이 근거를 제시한 게 여기가 받는 힘이 제일 세다예요. 근데 여기가 받는 힘이 제일 세지 않거든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요런 데에 내가 발로 올라서야 돼요. 발가락 가지고는 못 올라서죠. 최소한 이 아치의 끝, 중족골에서부터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 밟는 거하고 좀 가운데쯤으로 밟으면 더 편하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편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밟는 힘이 더 셉니다, 뒤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흙덩어리를 발로 밟을 때, 밟아서 만약 깨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뒤꿈치로 밟아요. 앞꿈치가 밟는 힘이 세다면 여기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뒤꿈치가 밟는 힘이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중족골이 밟는 힘이 제일 세다는 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거죠. 근데 그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클릿의 위치는 이게 중족골에서부터 보면 그 사실 아치의 끝이잖아요. 발 아치를 넘어가면 밟는 힘이 약해지고 아치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요 뒤로 밟는 게 제일 세요. 그러면 페달도 여기로 밟는 게 제일 센데 어떤 맹점이 있냐면
뒤꿈치로 밟으면 발목이 고정되죠. 근육은 고정되면 빨리 지쳐요. 그 다음에 얘가 유동성이 없는 만큼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변화를 못 줍니다. 그래서 빨리 지쳐요. 종아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관절에 있는 근육도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험적으로 요 아치의 끝 어딘가에서 좀 변화를 주기로 한 거죠. 근데 뒤로 갈수록 밟는 힘은 세져요. 근데 문제는 뒤로 가면 발목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종아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 두 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가장 뒤에다 놓더라도 여기서 얘가 한 10m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뒤에다 놔도 발의 앞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밟는 힘은 제일 세죠. 밟는 힘을 제일 세게 해놓고 발목의 유동성만 확보하면 돼요. 그럼 발목의 불편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클립 피팅을 할 때는 페달링하고 함께 봐야 돼요. 클립 피팅만 달랑하고 나면 이 제대로 피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지지 말고 뒤쪽에다, 가장 뒤에다 놓고요. 페달링을 바꾸는 겁니다. 페달링 요령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수영이든 골프든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자전거가 그런 처음이신 거예요? 보통 그냥 달리기만 좀 많이 특이한 경우이긴 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가장 뒤쪽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발의 간격은 가장 멀리 둡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에 가깝죠. 안장에 앉으면 두 발이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벌어지죠. 그걸 강제로 모으면 이 안쪽은 압박이 되고 바깥쪽은 팽팽해지죠.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발의 간격이 좁으면 균형이 좀 줄어들어요. 균형감이 낮아지죠. 1, 2mm라도 넓히면 균형감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딱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몸집이 클수록 양발의 간격은 더 멀어지죠. 그래서 뚱뚱하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양발의 간격이 더 먼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장 바깥쪽을 기준으로 놉니다. 그러면 가장 뒤, 가장 바깥쪽은 그냥 눈대중으로 쉽게 맞추죠. 이 각도만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이 각도 맞추는 건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 좋은데 굳이 이거 필요 없어요. 요게 판때기가 5mm마다 하나씩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럼 요게 없으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선어줄 이렇게 그어서 집에 탁자에다가 이렇게 끝에 맞춰놓고 고정해 놓은 다음에 얘 좀 풀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얘하고 어느 선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밑에 이렇게 일치시키고 나서 얘를 살짝 두 칸에 세 칸 모아주면 돼요. 그리고 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립 피팅을 굳이 비용 들여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 근거 없는 중족골에 굳이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페달링을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뒤로 놨더니 파워는 높아졌는데 종아리가 빨리 지치더라.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페달링을 살펴보셔야 돼요. 페달링을 바꾸면 발목의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는 살짝 모으고 클릿은 가장 뒤쪽, 양발의 간격은 가장 멀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선이나 수치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힘을 쓰는 모습을 살펴서 거기에서 가장 유사하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친구분도 같이 하셔도 돼요. 두 칸, 세 칸인데 크게 아주 섬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유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달링이 좋으면 이 작은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조이실 때는 조금씩 조이시는 게 좋아요. 왜 하나를 계속 세게 하면 얘가 회전하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줘서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조일 때 네. 보통 그리스를 발라서 이렇게 토크해가지고 세 개를 천천히 조이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모든 접촉하는 곳에는 윤활제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접촉하는 모든 곳에 윤활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는 보통 리튬 그리스도 뭐 그리스가 아무 종류나 괜찮아요? 그 윤활작용은 거의 차이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다. 예. 그러니까 거의 차이 없는데, 새로 나온 거 비싸게 받는 게 있죠. 네, 근데 성능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자기들 허브 정비하라고 해놓고 전용 그 윤활제를 팔아요. 되게 비싸게. 맞습니다.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그래서 저 뚜루엑셀이랑 요거는 항상 그 윤활제로만 다 통일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 쓰면 기분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좀 더 날 수도 있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죠. 맞습니다. 예. 저희 동호회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로드 시청하신다고 하셨죠? 지금로드 유튜브. 네. 거기에 얼마 전에 올린 게 자전거를 잘 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에 네. 마음가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비싼 자전거 사면 힘을 더 내서 더 잘 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거 타면서 내가 못 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힘을 더 내게 되니까 그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못 타는 사람들이 왜 비싼 거 타냐? 이건 아닐 거죠. 이건 별도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향이 있기도 한 거죠. 그 성능이 아니라 성능도 있지만 마음가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설명이 혹시 어렵진 않으신가요? 이해 잘 됩니다. 다행입니다.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해 안 되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어 주시고요. 타보시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요. 네, 저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이것도. 요게 이제 G푸트인데 네. 타보신 적 없다고 하셨죠? 네. 돌려보시겠어요? 여기 촬영해 주시겠어요? 요게 파워입니다. 요게 케이던스예요. 요거를 전후로도 비교를 해보실 겁니다. 네, 잠깐 멈춰 주시고요. 각 관절마다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피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통적인 방식은
신체 치수를 측정해서 계산시계에서 피팅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하게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차피 그 기준값은 통계평균값이니까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없어요. 근데 다만 관절의 가동 범위라는 게 좀 간편하긴 하죠. 천천히 돌려주시겠어요? 대퇴뼈의 끝부분을 찾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요. 네, 멈춰주십시오. 왼발을 앞에 수평 상태로 놔주십시오. 이쪽으로. 네. 그래야 좀 무릎뼈가 잘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관절의 특성도 다르고, 제가 테이프를 붙이는 위치도 오차가 있어서 저기서 제시하는 값이 나에게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겠어요? 밖에서 빠르고 강하게 타실 때 그 정도 강도로 그 기압이 맞춰서 밖에서 빠르고 강하게 타실 때처럼 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워 변화를 보통 이 정도로 돌리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세도 이 자세이신가요? 네, 그렇게 빠르고 강하게요. 근데 빠르고 강하지 않은데요? 보통 이 정도로 타세요? 예, 맞습니다. 대략 평소보다 26에서 28 사이고요. 너무 조신하게 타시는데? 네, 지금 파워 정도는 지금 거의 맥스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80rpm 정도에 240W 정도 되거든요. 일단 한번 보죠. 남들이 보는 나의 옆모습입니다. 일단 이 관절의 각도가 좀 커요. 등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진 않아서 괜찮긴 하고요. 느린 놈이를 한번 보시죠. 일단 엉덩관절의 각도가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언뜻 보면 발목을 살짝 쓰시죠. 혹시 발저림이나 종아리 통증은 없으셨어요? 네. 워낙 종아리 통증이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지난 거고. 오금 쪽이고, 그게 지나는 게 많이 쓴 거죠. 종아리를 많이 쓰니까 네. 죽어남겠죠. 근데 약간 페달링을 그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케이던스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 지쳐요. 이게 힘을 쓰는 요령인데, 다른 운동을 해보셨는지 여쭤본 이유가 사실 이 설명 때문이거든요. 이게 힘을 쓰는 숙달된 동작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들을 자전거 페달링에 적용하면 페달링 그냥 좋아집니다. 흔히 페달링을 할 때 엉덩이 근육 써라, 빠르게 돌려라, 뒤꿈치 때려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엉덩이 근육을 써라라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도 들어보셨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라고만 하지 안 알려줘요, 방법을.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듣는 사람도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별하거나 새로운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페달링을 할 때는 발에 페달이 걸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발을 쓰게 돼 있어요. 걷는 동작도 그렇죠. 발이 땅에 닿으니까 밀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매번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달링도 마찬가지로 발에 페달이 걸리니까 그냥 발로 페달을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긴 한데 좋은 힘쓰기는 아닌 겁니다. 보통 턱걸이 할 때 등 근육 쓰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또는 뭐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코어 근육 써라. 뭔가 해보시긴 하셨네요. 잠깐씩은. 네,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사람들은 생각 안 해보죠. 근데 턱걸이를 할 때 동시에 이렇게 쓰죠.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동시에 쓰죠. 그 중에 가장 큰 관절의 동작에 집중하는 겁니다. 데드리프트, 전신을 쓰는데 가장 큰 관절.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근육을 쓰라고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관절의 움직임인데, 관절이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회전하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근육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 근육 써라, 코어 근육 써라, 페달링할 때 엉덩이 근육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써가지고 페달링 하려고 그러면 페달링 안 나와요. 그러면 뭐지, 뭔가 있나 봐. 잘 타는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거니까. 근데 엉덩이 근육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기에 명령을 줄 수 있는 건 힘을 주거나 빼거나거든요. 긴장시키거나 이완시키거나. 근데 특정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거 가지고 그 관절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 부정확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턱걸이 할 때 등 근육 쓰란 말, 코어 근육 쓰란 말, 엉덩이 근육 쓰란 말이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동작 명령을 내릴 때는 근육 단위가 아니라 관절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그래서 어떤 관절을 구부려라, 펴라, 또는 회전시켜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 관절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발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의 압박은 커지고 종아리는 빨리 지치죠. 그러니까 동시에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페달링에서 쓰이는데 대표 근육이 엉덩이, 대퇴부, 종아리죠. 종아리 근육이 제일 약합니다. 근데 약한 근육을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지치겠죠. 그러면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대퇴부 근육은 멀쩡한데 그냥 페달링 파워는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힘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쓰는 건 좋은 힘쓰기가 아닌 겁니다. 마치 턱걸이 할 때 손목 가지고 턱걸이 하는 거고 똑같아요. 발에 집중해서 페달링 하는 건. 어깨 관절을 쓴다고 해도 손목이 안 쓰여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엉덩이 관절을 쓰인다고 해서 얘가 안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쟤를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어떤 관절을 가지고 쓰는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건데, 지금은 일단 저거를 뒤꿈치가 높아요. 되게 이제 발로 페달링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면 발 앞쪽에 뭐 걸리고 세게 밟으려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뒤꿈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종아리를 많이 쓰고 발바닥 압박이 커지니까 발저림이나 종아리 통증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발저림이 신발을 너무 꽉 조여서 발저림이 발생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원인인데 더 큰 원인이 이 페달링이에요. 발을 가지고 앞꿈치로 꾹 밟는 형태의 페달링을 하면 발저림이나 종아리 통증이 빨리 와요.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은 멀쩡한데 이게 좋은 힘쓰기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뒤꿈치를 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래서 뒤꿈치를 내리라고 주문을 하거나 또는 뒤꿈치로 페달을 밟듯이 페달링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꿈치로 페달링 하는 것보다는 나아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작은 근육에, 작은 관절에 집중하는 동작이라 좋은 힘 쓰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뒤꿈치는 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한 18도 전후일 때 이 하늘색 막대가 세로 막대의 녹색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18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힘을 잘 쓰면 이 정도 수준에서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안장 높이는 적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준 안에는 들어와요. 여기서 미세하게 바꾸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고요. 앞뒤 위치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수직으로 내린 손이 페달축과 일치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안장을 좀 뒤로 보낼 여지는 좀 있어요. 무릎이 좀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도 내가 편하고 강하면 돼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뒤꿈치도 아까 18도 전후지만 누구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낮을 수도 있죠. 어차피 통계 평균 값이니까. 그 타다가 잠깐 높여서 탈 수도 있고 잠깐 낮춰서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팅보다는 일단은 페달링 요령을 먼저 설명드리고 페달링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세 좋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페달링은 발은 뭐가 걸리면 나동으로 이렇게 밀기 때문에 발로 페달링을 하기 십상인데 지금 그런 페달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엉덩관절을 가지고 쓴다고 그 페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관절을 펴면 이 위쪽 몸통 고정되어 있고 이 대퇴부가 이렇게 펴졌다 구부렸다 하죠. 얘가 펴질 때 무릎이 정강이를 누릅니다. 그럼 페달 밟히죠. 엉덩관절을 펴는 동작으로 페달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얘를 밟는 게 아니라. 그럼 엉덩관절을 펴려면 어떤 동작을 명령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어떤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는 게 몸이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한다고 할 때 이두박근의 명령을 주거나 이래도 얘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하실까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긴 하는데, 이 관절이 있는 이유는 그 관절의 끝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래쪽을. 그래서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얘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쓰는 게 목적이에요. 얘의 움직임에 명령을 주면 얘는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관절을 쓰고 싶으면 그 관절의 끝에 동작에 명령을 주면 그 관절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얘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힘을 꽉 주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움직임이 고정되거나 둔해집니다. 그 다음에 꽉 쥐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크죠. 이걸 페달링에 적용하면 발 가지고 페달을 꾹 밟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쓰기는 좋은 힘쓰기가 아닌 거고, 그래서 얘를 쓰고 싶으면 그 관절의 끝, 그럼 얘를 그대로 엉덩관절에 적용하면, 엉덩관절을 쓰고 싶으면 상체는 고정되어 있어야죠. 아래쪽 엉덩관절의 끝이 무릎이죠. 무릎으로 정강이를 누른다고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의 움직임에 명령을 줘야 팔꿈치가 움직이는데 얘를 꽉 쥐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 긴장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움직임만, 무릎으로 정강이를 누르는데 얘를 임팩트 형태로 누르는 거예요. 쭉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 있죠? 동시에 쓰는 관절 중에 가장 큰 관절, 그 다음에 관절은 각도에 따라 내는 힘이 달라지죠. 그럼 가장 큰 힘에는 각도가 있겠죠. 가장 큰 힘의 각도일 때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힘을 쓰는 기본 요령이에요. 얘를 페달링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불과하죠. 골프 칠 때도 허리스라고 하죠. 허리가 가장 큰 관절, 이 허리가 가장 큰 힘의 각도에 왔을 때 임팩트를 주고 그 다음엔 나몰라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축구에서 킥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싱에서도 허리 가지고 툭 이렇게 가죠.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근데 자전거 페달링을 흔히 밀고 밟고 긁고 당기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면 구분 동작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연습하거나 설명할 때는 구분 동작으로 하는데, 얘를 실전에서는 구분 동작으로 하면 그 동작 안 나와요. 골프 칠 때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스윙 제대로 안 나오죠. 자전거 페달링도 한 동작에 임팩트 딱 한 번입니다. 가장 큰 관절의 동작에 집중하고 그 관절이 가장 큰 힘의 각도일 때 임팩트. 얘를 자전거 페달링에 그대로 적용하면 페달이 다운 튜브 쪽 그 전후에 있을 때예요. 이게 왜 전후냐고 설명드리냐면 하나로 딱 고정되지 않아요. 자세, 사람들의 유연성, 그 다음에 파워, 케이던스 등에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페달이 2시 전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큰 관절, 엉덩관절을 써야죠. 엉덩관절의 끝, 무릎으로 정강이를 툭, 나머지 될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쭉 누르면 안 됩니다. 임팩트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몸에 맡기는 거예요. 임팩트, 나머지 몸에 맡기고 난 그 다음 동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트하고 힘을 뺀다고 하면 힘을 빼는 것도 동작 명령이거든요. 구분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주고 난 그 다음 동작 가는 거예요.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이런 식으로. 골프 스윙 끝나고 힘 빼야지 이러면 깨져요. 그래서 흔히 강사들이 초보자들한테 힘 빼라고 거의 대부분의 운동 종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힘을 빼는 동작 명령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힘 줬다, 힘 뺐다, 힘 줬다, 힘 뺐다 이렇게 구분 동작이 됩니다. 그 동작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임팩트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관절을 펴는 동작을 하면, 그래서 무릎으로 정강이만 임팩트 누르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군데 명령 못 주니까 얘를 펴는 동작에 집중하면 얘네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발목은 알아서 몸이 최저값을 찾습니다. 발목 각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임팩트 주면 몸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무릎 정강이 툭 임팩트, 그 다음 동작 왼쪽 무릎 정강이 툭, 오른쪽 왼쪽 툭툭툭툭 리드미컬하게 박자만 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동작이 느려져요. 눌러야지 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좀 더 숙이는 거죠. 허리를 숙일 때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이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파워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공기장 작아지고 편해지는 게 저희 평가 기준이잖아요. 더 강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각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각도가 좀 더 작아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가슴 펴고 이 각도를 작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막 이렇게 웅크려지면 허리하고 등이 팽팽해지면서 그리고 엉덩이 근육은 느슨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약해지고 얘만 많이 써요. 얘 써봤자 자전거 페달링에 영향 없어요. 그냥 허리만 아프고 등만 아파집니다. 에너지 낭비만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만들 때는 가슴 펴고 시선 멀리 보고 허리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누르거나 둥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가슴 펴고 어깨를 내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게. 가슴을 펴야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웅크리면 허리하고 등이 좀 펴집니다. 살짝 둥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스쿼트 할 때처럼 이렇게 또 누르면 회음부도 압박이 되고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게 주자세로서는 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강한 상태를 좀 타협도 좀 필요해요. 강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편하면서 좀 덜 강한 상태 이런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무릎으로 정강이만 리드미컬하게 박자 치듯이 한번 페달링 해보시겠어요? 그 생각하시지 말고 박자를 점점 빨리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빨라지는지 무릎으로 정강이만 툭툭툭툭 발목은 꺾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박자는 빠르게 어디까지 빨라지는지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생각하시지 말고 박자만. 자, 좀 더 빠르게 될까요? 네, 멈춰주십시오. 느낌 어떠세요? 조금 전하고? 그죠? 근데 여기 이 케이런스가 한 108 정도 나와요. 아까 8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업이니까 파워도 높아지고 100rpm 쉽게 나오죠. 이 큰 관절 임팩트 형태로 페달링을 하면 엉덩이 근육은 그냥 쓰여지는 거고요. 케이런스 빨라지고 뒤꿈치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 발하고 종아리가 더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파워는 높아졌는데 더 편해지는 거예요. 뒤꿈치는 여전히 그렇게 내려오진 않네요. 편해지시긴 하셨는데 뒤꿈치가 내려오진 않습니다. 느린 화면을 한번 보죠. 나중에 발목을 계속 여전히 발에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는 내 거 아닌 듯이 툭 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여전히 좀 미련이 남아있죠. 이러면 얘를 조금 더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이렇게 밟잖아요. 근데 100m 달릴 때는 앞꿈치로만 떼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뒤꿈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관건은 뒤꿈치가 높냐 낮냐 보다 편하고 강해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뒤꿈치가 높아지는 만큼 무릎은 더 구부러지니까 무릎 앞쪽이 더 팽팽해지죠. 그래서 안장이 낮으면 무릎 앞이 아픈 이유가 무릎 앞쪽이 더 팽팽해져서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슬개건이 아프고, 누구는 대퇴사두건이 아프고, 누구는 대퇴근이 아프기도 이렇게 됩니다.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미련을 버리고 그냥 임팩트 주고 나물나라 몸에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걸 흔히 이제 힘 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안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수직으로 이렇게 댄싱하면 크게 프레임에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보통 아까 처음에 하셨던 페달링 방식이 발 가지고 이렇게 쭉 누르는 형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고 왼쪽 쭉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발바닥의 압박은 커지고 종아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케이던스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페달링이 아니라, 페달이 한 다운 튜브 전후 한 여기쯤에 있을 때 얘를 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엉덩관절의 끝인 무릎으로 정강이만 툭,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툭 친다고, 치고 만다고 해서 이 힘이 펄스처럼 탁 튀고 말지 않아요.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툭, 그 다음에 난 그 다음 동작 가야 돼. 힘 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으로 정강이 툭. 얘를 지금 기압이가 높아서 가속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 발목은 꺾이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오른쪽 왼쪽 툭툭툭툭툭 하면 돼요. 리듬이크랑 박자만. 그냥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 쓰여지고요. 케이던스 빨라지고 뒤꿈치 내려와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하려고 하면 되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릎 아래 내 거 아니고 무릎으로 툭툭툭툭 박자만 서서히 빨리. 왜냐면 가속 큰 프로가 걸리면 긴장하니까 서서히 높이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발목은 꺾이든 말든 그냥 무릎 아래는 내 거 아닌 듯이. 박자만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팔꿈치를 더 내려보시겠어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됐습니다. 느낌 어떠세요? 네. 그죠. 왜냐면 엉덩관절이 더 큰 힘을 내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내는 곳에서 힘을 쓰니까 무리가 덜 되는 거죠. 이 관절은 각도에 따라서 왜 힘이 달라지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에는 인체지뢰라고 하는 지렛대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근육은 수축 상태에 따라 단면적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렛대가 가장 길고 근육이 가장 큰 힘이면 수축 상태가 딱 만났을 때 가장 큰 힘을 내요. 그러니까 그게 관절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어디 보니까 100도에서 115도 사이에서 가장 큰 힘을 낸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엉덩관절도 한 100도 전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 걸 못 찾았는데, 하여튼 큰 힘을 내는 각도가 있고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세워서 페달링 할 때와 숙여서 페달링 할 때 큰 힘을 내는 관절의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힘을 낸다면 숙이면 페달이 좀 더 낮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파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나 힘을 쓰는 요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팅할 때 달랑 선이나 수치에 맞추면 대부분 나한테 맞는 값을 제대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페달링하고 좋은 자세에서 더 강해졌는지 편해졌는지를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11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 전에 80 애썼는데 80에 아까 150와트, 160와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0rpm에 지금 400와트 이상 나오죠. 물론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잘 안 나왔던 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달링을 하지 않고 여기서 피팅하면 이걸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발목이 안 내려오면 안장을 좀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무릎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 전보다 지금 파워가 높아지는 만큼 근육이나 인대에 스트레스가 좀 커질 겁니다. 그러면 피팅하고 나면 속도는 빨라졌는데 어딘가 불편한 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걸 좀 줄이는 요령들도 좀 있습니다. 뒤꿈치는 여전히 잘 안 내려오시는 편이네요. 이건 아마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잘 안 내려와요. 어떤 분들은 계속 여기 신경 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까보다는 발목은 편해지긴 하셨죠. 아까보다는 페달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좋아지긴 한 겁니다. 그러면 뒤꿈치가 정 내려오지 않으면 뒤꿈치를 높인 거에 안장 높이를 좀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죠.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상태를 찾는 거죠. 여기서 한 5mm 정도만 높여볼게요. 그리고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가 좀 있어서 어깨가 아픈 거니까 무게중심을 좀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이건 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되게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 허리를 펴면 덜 실릴 줄 알고 안장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앞쪽으로 더 쏠려요. 이건 자전거 없이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운데 그냥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면 앞쪽으로 더 쏠리죠. 그 안장을 앞으로 보낸다는 건 핸들바 무게를 더 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로 보낼 여지가 좀 있어서 뒤로 5mm 정도만 보내고 위로도 5mm 정도 높여보겠습니다. 내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지금 상태하고. 여기 피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피팅보다 페달링 요령 익히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평속이 그냥 증가하거든요. 편해지고. 그리고 안장 높이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엉덩 관절의 각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이 더 큰 힘을 내는 상태가 되면 핸들바에도 무게가 덜 실리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오히려 안장을 높였더니 여기에 무게가 덜 실리더라. 그런 게 엉덩 관절이 더 큰 힘을 내는 각도가 된 거죠. 이건 발목이 안 내려와서 높여보는 겁니다. 여기가 좀 쏠린다고 하셨죠? 앞쪽이. 이 안장폭이 좀 넓은 거예요. 앞쪽이. 이 뒤가 앉는 곳하고 이 앞쪽하고 안장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걸린다는 건 앞쪽은 좀 좁은 걸 쓰시면 완화되거나 또는 지금도 안장코가 조금 낮아져 있긴 한데 안장코를 조금 낮춰도
회음부도 불편해지지만 이 쓸리는 것도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얘를 낮추면 이쪽에 무게가 실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 나빠져요. 그 중간값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팅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해보고 견딜 수 있을 만하면, 아니면 더 좋아졌으면 그 상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가 쏠리면 앞코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그럴 때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를 여기는 편해지고, 만약 핸들바에 무게가 더 실렸다 그럼 그걸 줄이는 요령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타보시겠어요? 지금 5mm 높였고 5mm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세, 그 다음에 같은 페달링으로 이제 비교 평가하시는 거죠. 이제 촬영은 안 할 거고요. 핸들바에 실린 무게 차 있으세요?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쏠려요? 맞는 자리. 자, 같은 방식으로 페달링 한번 해보시고 비교 평가하시는 겁니다. 박자는 빠르게. 박자가 지금 80밖에 안 나오는데요. 더 박자 빠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110 정도. 왼쪽 화면 보시면 파워하고 케이던스 보입니다. 네, 멈춰보시겠어요? 느낌 차이 있으세요?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라든가.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뒤로 보낸 거니까 그렇고요. 페달링 느낌 어떠세요? 선생님 때는 조금 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올라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뻗었을 때. 그렇죠. 약간 더 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힘을 쓰는 영역을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뒤꿈치가 안 내려와서 얘를 좀 높였던 건데, 네. 그러니까 안장을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높이고 뒤로 보내면서 이게 더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보내더라도 무릎은 펴지거든요. 네. 여기서 안장만 다시 5mm 내려볼게요. 원상으로. 다시 타보시겠어요? 가슴 펴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내립니다. 그럼 허리 각도가 작아지고 네, 멈춰보시겠어요? 어떠세요? 5mm 내리는 게? 이게 더 편해요. 네, 안장 그럼 뒤로만 보낸 거죠. 이 사타구니 쪽에 쓸림은 없으세요? 네. 뒤로 보낸 만큼 이쪽이 압박이, 여기 쓸림이 좀 줄긴 하죠. 또 이건 오래 타봐야 또 아는 거라. 그게 영 해소되지 않으면 안장 앞쪽이 조금 좁은 거로 쓰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전립선 보호한다고 가운데가 파이면서 이게 좀 넓어요.
그래서 레이싱으로는 적당한 안장이 좀 아니어서 그만 볼 거니까 요게 여지껏 중에 가장 좋은 거지 이게 최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 요령을 아시면 자가 피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자전거를 타면 대충 안장 높이 비슷하게 맞춰 놓고 나서 조금씩 조정하면 되고요. 이때 스템의 길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스템의 길이는 여유폭이 되게 커요. 안장의 높이나 앞뒤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이 무릎,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의 각도는 잘 안 변하잖아요. 엉덩이를 들어주거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변하지만 잘 안 변하는 곳인데 이 엉덩 관절은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타면서도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가 좀 세운 상태가 주자세다 그러면 스템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배가 나온 분들은 많이 못 숙이죠. 그래서 스템이 짧거나 오히려 한 사이즈, 심지어 두 사이즈 작은 거 쓰는 게 낫기도 해요. 배가 많이 나오면. 근데 유연성 좋고 배 들어가고 그러면 또 힘을 잘 쓰게 되면 내가 더 숙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숙이는 만큼 핸들바는 더 낮아지고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40mm까지 나요. 그래서 자전거가 지금 난 초보이고 내가 좀 세워서 타는데 상체를 스템이 좀 긴 것 같다. 그럼 스템을 짧은 거 쓰는 것도 방법인데 내 몸을 거기에 맞출 여지가 있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아예 처음에 좀 짧은 거 썼다가 오랫동안 탔더니 손과 어깨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그때 스템을 긴 거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먼저 긴 거 써놓고 내 몸을 거기다 맞춰가도 돼요. 그래서 어떤 선이나 수치에 맞추려고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가 뭔지를 정하고 거기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자세라는 건 허리 각도, 이 각도는 작으면서도 편안한 상태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페달링 파워는 강하고 공기장을 잡고 편안한 상태를 찾으면 됩니다. 저 그거 약간 이렇게 눌러서 탔거든요. 앞으로. 그죠? 그 자세가 안 좋은 거. 그렇죠. 얘를 안 쓴 거예요. 네.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자전거 탈 때. 그럼 이 기울어지는 얘는 이 몸통하고 팔 두 군데서 감당해요. 근데 그 전에 타셨던 건 얘를 안 쓰고 얘만 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커지고 팽팽함이 커지죠. 이 압박과 팽팽함을 어떻게 줄이냐면 몸통을 일부 써주면 돼요. 이 몸통을 쓰는 방법은 지금 이제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지 않으셨지만 몸통을 쓰는 건 이걸 경험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시선 앞에 보고 가슴 펴고 그 상태에서요. 가슴 펴셔야 돼요. 시선 앞에 보면서 가슴 펴고 그대로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핸들바에 살펴서 올려보세요. 편하죠? 이게 몸통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배에다 힘을 잔뜩 줍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배에다 힘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배에다 힘주고 페달링해요. 그럼 배에다 힘을 주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복식 호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이쪽 두 군데로 분산됩니다.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호흡 약해지고 빨리 지쳐요. 그 다음에 힘이 이쪽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큰 힘도 안 나와요. 물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는 이 몸통이 단단한 게 좋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우리가 무거운 들 때 호흡 가다듬으면서 잔뜩 들이셨다가 아! 하면서 힘을 쓰죠. 이것도 배운 적 없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잔뜩 들이셨다가 살짝 얘가 내뱉어졌을 때 몸통이 가장 단단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쉴 때 미는 힘이 세요. 그래서 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거 하잖아요. 더 잘 일어나집니다. 이게 내쉬는 호흡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에서도 이거죠. 이렇게 슉 하잖아요. 이게 내쉬는 호흡이에요. 얘를 들이쉬면서 되게 약합니다. 이 속성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이제 호흡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이 호흡이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로 맹점이 있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잠깐 큰 힘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강한 파워를 낼 때는 호흡 몇 번 가다듬고 똑같이 큰 힘 쓸 때처럼 하고 가면 파워가 좀 잘 나오죠. 근데 그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숙일 때 등이 이렇게 둥그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둥그러지면 이 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파워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시선 멀리 보고 얘가 그래서 살짝 둥그러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는 펴지고 등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스쿼트 할 때처럼 이렇게 누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얘가 누르면 얘는 큰 힘을 써서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원부가 압박이 되고 그 다음에 핸들바 무게가 더 실리니까 손과 팔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페달링에서 얘를 너무 많이 눌러주면 내 무게를 싣는 경우도 있거든요. 페달링 할 때 내 무게도 같이 써요. 근데 내 무게를 페달에 쓰는 비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근육만 가지고 쓰는 거죠. 이 엉덩관절을 최대치로 쓰긴 하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쓰기에는 이런 이유들로 좋은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살짝 둥그러진 상태, 또 숙일수록 이게 완전히 접히지는 않으니까 더 숙이면 얘가 살짝 둥그러집니다. 이 골반 각도가 조금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서버리면 여기 이 엉덩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덜 쓰게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유연성이나 그 다음에 궁둥이 골격, 엉덩관절 골격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보통 안장은 수평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 타는 사람일수록 더 숙이게 되니까 더 숙이면 앞쪽에 압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 타는 사람일수록 앞코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코를 내렸더니 여기 불편하다. 그럼 그거를 좀 전에 몸통을 잘 쓰게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요령으로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겁니다. 여지까지 중에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힘 제대로 쓰고 좋은 자세에서 더 강해졌는지 편해졌는지를 평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팅을 마치고요.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고정된 상태로 일정 시간 지나면 통증은 무조건 발생하죠. 그게 그냥 우리 몸의 특성인 건데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벌 받는 거예요. 손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운 적 없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래 내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빨리 가려고 할 때 허리 숙였던 거 배운 적 없죠. 무거운 물건 들 때 어깨 넓이에 발 이렇게 벌리는 거 배운 적 없죠. 그 다음에 발 앞꿈치로 밟는 게 아니라 뒤로 밟는 게 세다는 거 다 배운 거 없잖아요. 불편할 때 자세를 바꾸는 것도 배운 적 없지만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자전거 타는 동작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몰래 이렇게 내린 이거를 똑같이 자전거에 적용하는데 이거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잡고 있다가 불편하면 여기 잡고 궁둥이 아프면 엉덩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불편하기 전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모든 관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편한 다음에 바꿔주면 늦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를 바꾸지 않고 힘을 쓰면 이 피로물질이 근육 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쌓여가요. 그러다가 통증력치 이상 딱 쌓이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더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증 신호는 내 몸을 보호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자세를 바꿉니다. 자세를 바꾸면 그때 근육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축 상태가 변하는데 부하가 덜 걸리는 방향으로 수축해요. 그래서 피로물질이 덜 생성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축 상태가 변하면서 혈액순환이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피로해진 근육에 신선한 세럼피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근육 내에 쌓인 피로물질이 혈관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피로물질이 통증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편해집니다. 근데 여유폭이 작죠? 조금만 쌓이면 또 아파요. 그래서 아픈 다음에 바꿔주면 잠깐 안 아팠다가 또 아프고 잠깐 안 아파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계속 누적되면 계속 아픈 상태, 더 아팠다 덜 아팠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 싫어지죠. 이걸 줄이는 방법은 처음에 조금 쌓였을 때 자세를 바꿔서 조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로물질 통증 역치까지 쌓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안 아픈 거죠.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장거리 탈 때, 긴 오르막 탈 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조금 쌓였을 때 난 인지를 못해요. 통증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괜찮네 하다가 아픈 다음에 바꾸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안 아플 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자세, 가장 편하고 강한 상태를 주 자세로 놓고 걔가 불편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바꿔줍니다. 조금씩 바꾸는 이유는 큰 힘을 쓸 때는 관절이 크게 변하면 큰 힘을 쓰는 영역을 벗어나죠. 그래서 조금씩만 바꿔주고 대신에 자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페달링을 멈추면 크게 변화시키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준다거나 어떤 때는 막 무릎을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허리도 막 쭉 눌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감속을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감속 때 변화 준다고 해서 감속시키고 그러면 다시 가속해야 되니까 피로가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1, 2초 정도만 변화시켜도 되고 그걸 대신 자주 해주면 돼요. 아 참, 페달링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큰 관절 임팩트가 기본인데 자전거 동작이 다른 동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임팩트 주기가 짧아요. 골프나 킥 이런데 축구에서 킥 할 때는 임팩트 주고 나서 한동안 자세 잡고 다시 임팩트를 주는데 얘는 1초에도 두세 번의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박자를 치듯이 해줘야 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몸이 그 감각을 익혀서 알아서 하겠죠. 그때까지 박자를 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팩트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골프 같은 경우는 임팩트 위치 못 바꾸죠. 자전거는 누를 때도 줄 수 있지만 당길 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길 때는 많은 곳에서 6시, 7시부터 긁거나 당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쓰는 기본 요령이 아까 공통점이 동시에 쓰는 관절 중에 가장 큰 관절, 그 관절이 가장 큰 힘을 내는 각도, 임팩트잖아요. 근데 6시일 때는 이 관절들이 큰 힘을 내는 각도가 아니에요. 그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시에서 긁거나 밟을 때 큰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피팅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그래서 얘는 페달이 8시, 9시쯤에 오면 이런 애들이 큰 힘을 내는 각도가 되죠. 그때도 똑같이 큰 관절 써야죠. 엉덩이 관절의 끝, 무릎으로 정강이를 당기는 겁니다. 발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무릎 아래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0은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관절 가지고만 임팩트 형태가 기본인 거고 부하가 너무 높을 때는 이게 동작이 빠르지 않으니까 임팩트는 안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 자전거 페달링은 관성주행이니까 주로 하는 게 임팩트 형태로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누르는 것도 가볍게 누를 수도 있고 강하게 누를 수 있죠. 당기는 것도 가볍게 당길 수도 있고 강하게 당길 수 있어요. 이 단어의 뉘앙스뿐만 아니라 의미가 당긴다는 게 저거보다 이쪽의 속도가 빨라야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기는 걸 항상 세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당기는 것도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가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의 당김도 있고 강하게 당기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로 해주면,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준다는 게 페달에 올라오는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발이 올라오게끔 그 정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8시, 9시에서 쓱, 쓱. 그러니까 이 임팩트만으로 페달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보통 케이던스가 빨라질 때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 밟는 페달의 속도가 반대쪽 페달이 올라오는 속도하고 똑같잖아요. 세게 밟는데 얘는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절에서 걔를 완충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 완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요. 근데 또 눌러야 돼요. 쓱쓱 갑니다. 빠르게 돌아가니까. 근데 얘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이 관절을 먼저 쓰면 들썩거림이 줄어요. 그 다음에 얘를 100을 쓰고 그냥 놔두면 페달에 올라오는 속도에 이 다리의 무게가 여기 실려요. 그러니까 페달의 회전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페달링 효율이. 효율을 높이려면 가볍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 무게가 마이너스 3을 줬어요. 근데 얘를 조금만 써서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들면
그것만으로 페달링 효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살짝 들어주는 형태의 페달링만으로도 지금 체력 가지고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확 당기는 건 당기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그래서 강하게 당기는 건 오래 못 쓰는 겁니다. 근데 타다 보면 짧고 강한 페달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만 강하게 확 당기면서 쓰시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고요. 여기서도 좀 더 좀 더 심화된 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팅에서는 그 정도는 안 하고요.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근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자세를 주자세가 있고 조금씩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피로를 낮추는 데 있어서 필수 요령인데, 흔히 여기 잡고 있다가 잠깐 여기 잡고 이러는 거죠. 그럼 편해집니다. 그럼 그걸 목관절에 적용하면 시선만 바꾸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잠깐 풍경도 봤다가 밑에도 잠깐 보고 이렇게 뒤도 살피고 그 다음에 후드 잡았다가 탑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이 관절의 각도가 변하면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계속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느슨해졌다 팽팽해졌다 하면서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죠. 숙이는 만큼 이 뒷근육이 팽팽해지거든요. 엉덩이 근육도 팽팽해지고 기립근도 팽팽해져요. 근데 기립근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애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엎드려서 일을 하다가 허리 아프면 이렇게 펴주면 편하죠. 자전거 탈 때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세가 허리가 이렇게 꺾이거나 이러면 여기가 팽팽해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가슴을 이렇게 펴주면 허리가 펴지면서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 가슴 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잡았다가 이렇게 상체 세워주는 게 여기 느슨해지죠. 그 다음에 타면서 잠깐 이렇게 눌러줍니다, 허리. 그럼 얘 느슨해지죠. 한 1, 2초, 2, 3초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불편하기 전에. 그러면 얘가 느슨해지죠. 물론 이렇게 눌러줄 때 엉덩이 근육은 더 팽팽해지지만 얘가 먼저 아플 일은 없어요. 얘는 먼저 강하니까.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죠. 이거 배운 적 없지만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주 해주시면 돼요. 불편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피로를 낮추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러려면 이 팔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불편하면 이 자세를 못 바꿔주고 그러면 몸에 통증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의 조건 중에 팔이 편안한 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피팅 이외에 팔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령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자세가 있고 불편하게 조금씩 자주 바꿔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안장의 무게를 많이 실어야 돼요. 상체 무게는 이 두 군데만 나눠 실리죠. 안장하고 핸들바에. 안장에 많이 실리면 핸들바에는 무게가 덜 실리겠죠. 그럼 손의 압박, 이런 어깨나 팔꿈치의 팽팽함이 줄어듭니다. 편해져요. 그래서 피팅에서 안장을 좀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낼 수 있으면. 그래서 뒤로 5mm 보냈더니 핸들바에 무게가 덜 실리죠. 그 다음에 몸통을 잘 쓰시는 거죠.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요게 잘 써지면 팔이 그만큼 편해져요. 그래서 상급자들은 숙인 상태에서도 이 몸통이 강하기 때문에 잘 쓰기 때문에 팔이 편합니다. 그래서 숙인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숙이는 만큼 속도는 빨라지고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니까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관절 임팩트 형태. 발로 페달링을 할 때도 엉덩관절은 쓰여지긴 하지만 엉덩관절을 조금 더 쓰는 페달링을 하면 얘를 펴는 힘이 강해지니까 반작용으로 몸통이 펴지는 힘도 커지겠죠. 그럼 여기 무게 덜 실리죠. 이건 언제 경험하시냐면 빨리 갈 때 기압이 무겁게 놓고 허리 숙이고 막 세게 밟잖아요. 근데 그때는 팔 안 아파요. 반작용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천천히 가면 더 힘든 경우예요. 페달링이 약해지면 반작용이 작아지면서 압박이 더 커집니다. 손과 궁둥이 압박이. 그래서 천천히 가면 더 빨리 아파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천천히 가는 게 더 힘들어.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반작용 때문에. 반작용이 약해지니까 압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갈 때는 더 자세를 자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피팅 하나하고 요령 3가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면 몸통이 단단해지죠. 몸통이 단단해지면 상체를 더 잡아줘요. 무게 덜 실리고.
몸통이 단단해지면 페달링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잘해도 물론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도 강해지지만 몸통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호흡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만 잘해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전거 타면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복식호흡 중요하다고 막 하면 다들 막 집중해서 연습할 거잖아요. 근데 별로 말을 안 해요. 근데 호흡만 잘해도 평속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번 하기 불편하시면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과 4가지 요령을 가지고 팔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해진 팔을 가지고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면 몸 전체의 피로도가 낮아지니까 지금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 요령만으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달링에 직접 쓰는 요 관절,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대해서도 주자세가 있고 조금씩 자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에 앉았을 때, 안장이 가장 넓은 곳에 앉았을 때 편안한 안장이 본인에게 맞는 안장이고요. 그 상태에서 잠깐 앞쪽으로 와서 페달링하고 다시 제 위치. 그러면 엉덩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곳의 관절의 각도가 변하죠. 그러면 그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의 수축 상태가 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건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하고 같은 효과인데요. 댄싱을 자유자재로 잘 하시는 분들은 댄싱을 좀 많이 써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파워 안장이라고 해가지고 앞뒤가 짧은 안장이 있거든요. 그 안장은 안장 앞뒤로 왔다 하는 게 잘 안 돼서 그 방식으로 피로 관리 했던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댄싱을 잘하면 그 파워 안장 가지고 충분히 그 피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댄싱을 자유자재로 건 저런 겁니다. 근피로 관리에 의해서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댄싱과 시팅을 오갈 때 케이던스와 기어비의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댄싱을 할 때 무게까지 실리면서 이게 가속이 되니까 이게 푹푹 꺼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한두 개 무겁게 놓고 댄싱을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순간에 부하가 확 쌓이죠. 그러면 부하가 커지고 그 순간에 피로물질이 확 쌓입니다. 그 쌓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면 사람들이 한두 개 무겁게 놓고 그 각오를 다지고 막 힘차게 일어나서 막 꽉꽉 밟아요. 일어난 게 아까워가지고 지칠 때까지 밟아요. 더 이상 못 돌릴 쯤 돼가지고 얼른 앉고 불이 나게 기아를 다시 가볍게 놓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해요. 그리고 또 회복되면 또 그럽니다. 그럼 더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인터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댄싱과 시팅 사이를 케이던스와 기압이 변화 없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90, 100rpm으로 돌리더라도 댄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댄싱에서도 고속 케이던스가 나오면 기압이 변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댄싱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바퀴 돌릴 때까지는 가속이 안 되니까 괜찮잖아요. 한두 바퀴 돌리고 앉고 그러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밟을 때 엉덩이 살짝 들어주고 그 짧은 순간 살짝 들어줘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피로 관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관절은 이렇게도 움직이지만 이렇게도 움직이죠. 이 모음근과 벌린근의 수축 상태가 변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도가 낮아지는데, 이 모음근이나 벌린근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같이 써요, 되게.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은 이럴 때도 쓰고 이럴 때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 조금 변화를 주면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페달링에서는 발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릎을 살짝 모았다가 살짝 벌렸다가인데, 기준은 뭐냐면 무릎은 몸의 중심에서 일직선인 방향으로 뻗거나 일직선으로 당기는 게 기준이에요. 보통 11자라고 표현하는데 대충 보면 11자로 나와요. 근데 우리 몸이 힘을 쓸 때 보면 몸의 중심에 일직선으로 미는 게 제일 세고 일직선으로 당기는 게 제일 세죠. 그래서 무릎을 몸의 중심에 일직선인 방향으로 임팩트 형태로 쭉쭉쭉 당길 때는 몸의 중심에서 일직선인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게 대충 보면 앞에서 보면 11자이거나 무릎이 11자로 보이거나 살짝 모아지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살짝 모아서 잠깐 페달링, 살짝 벌려서 잠깐 페달링. 저는 살짝 모으는 거하고 일직선 2개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살짝 벌리는 게 좀 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더 편한 거를 내가 찾으면 되고요. 이때 이 여전히 큰 관절을 임팩트 쓰는 이 형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무릎을 모으겠다고 이 발 쪽에나 발가락 쪽에 신경을 쓰면 페달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관절 임팩트는 유지하면서 무릎만 살짝 모았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고요. 요게 잘 안 되거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은 상하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거든요. 팔을 벌리면 다리도 벌리고 모으면 같이 모아지는 게 편한데 이 속성을 활용해서 팔꿈치를 살짝 모으면 무릎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힘들 때 팔꿈치 모으면 무릎이 같이 모아지면서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활용하는 거죠. 모으니까 모아지는 느낌 나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엉덩관절도 그렇게 변화를 주는 거고요. 무릎 아래쪽은 내 거 아닌 듯이 페달링하는 게 기본인데 가끔 우리가 페달링 멈추고 뒤꿈치를 쭉 내리거나 이렇게 높이거나 스트레칭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피로도 풀리고. 근데 오르막을 한 방에 오르고 싶을 때는 페달링 멈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무릎 아래는 내 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기본이지만 가끔 뒤꿈치를 살짝 높입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의 각도가 좀 작아지죠. 그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평소보다 조금 팽팽해져요. 그 상태에서 잠깐 페달링. 뒤꿈치를 조금 내린 상태가 되면 조금 더 수축하죠. 그 상태에서 잠깐 페달링.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페달링 한 바퀴라도 더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모든 관절에 대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렇게 조금씩 자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타다 보면 까먹어서 그래요. 이건 코너링이나 댄싱처럼 오랫동안 연습해서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나서 하면 바로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 안 타실 때 이런 것들을 수백 번을 상상하면 그 다음번 자전거 탈 때 이 동작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호흡이 네. 호흡이 복식 호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페달링을 하다 보면 네. 카빈에서도 뜨잖아요. 호흡을 30번 했다, 분당 50번 했다 이렇게 뜨는데 네. 호흡을 빠르게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속도를 좀 뭐 편하게 하더라도 복식 호흡에다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 기본은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그러니까 코로 들이쉬고 배불룩하게 입으로 내쉬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운동 강도가 낮을 때는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우리가 세게 달릴 때는 그 정도는 없죠. 그 다음에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입으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정도 운동 강도 강한 게 흔치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코로 들이쉬고 복식호흡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코로 들이쉬냐면 보통 코털들이 있어가지고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먼지들을 여기서 거르죠. 그 다음에 폐에서는 2.5 마이크로 이상을 걸러내고, 그래서 먼지가 걸러진 상태로 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드시면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온습도가 조금 조절된 상태로 들어가요, 폐로. 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덜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이 폐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코로 들이셨을 때 많은 양을 들이시면 이 혈액 속으로 산소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호흡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들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하고 짧고 강하게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입으로 어떤 때는 잠깐 뭐 흉식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힘들게 타면서 계속 입으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몸에 힘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호흡은, 이게 배가 빵빵해야 일단 호흡 가지고 산소를 많이 들이시는 게 관건이고 몸통을 단단하게 하는 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평소는 증가해요. 근데, 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기본으로 놓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좀 이따 이제 와트바이크 타면서 확인해 보실 텐데, 우리가 큰 힘 쓸 때 보면 내쉬는 호흡하고 맞추잖아요, 리듬을. 근데 페달링 호흡하고 페달링 리듬하고 맞추지 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안 맞추고 싶어도 맞춰집니다. 가볍게 페달링 할 때는 독립적으로 돼요. 근데 파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한쪽에 맞춰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큰 힘 쓸 때 했던 것처럼 이 파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워하고 페달링하고, 아니, 호흡하고 페달링하고 리듬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 특성을. 그걸 와트바이크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내려보시겠어요? 전후를 비교해야 됩니다. 전후로 돌릴 수 없으니.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파워랑 케이던스 바뀌는 거고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방식을 자전거 페달링에 적용한 거에 불과하죠. 근데 이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요. 네. 제가 볼 땐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냥 무식하게 한 200km 밟으면 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크게 어겼는데 그냥 내가 이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감각으로 찾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러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써라, 빠르게 돌려라 그러면 그래야 되나 보다 혼자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감각을 찾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춘천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장거리 탈 때는 아까 근피로 관리 있죠. 체력 안배하고 근피로 관리. 그게 그 다음에 큰 관절 임팩트 형태로 하면 몸의 피로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한 번 쓰고 나머지 휴식, 한 번 쓰고 나머지 휴식. 마치 주먹 꽉 쥐고 막 이러면 금방 지치는데 툭툭 이런 거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네. 저기 댄싱 할 때 같은 케이던스 해가지고 가볍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그렇죠. 이게 되게 기억에 네. 이런 거 국가대표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국가대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안 해도 잘 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 돼요. 돌려보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큰 관절 임팩트로 톡톡톡톡톡톡 그 감각으로만 해보세요. 자, 최대한 빠르게 돌려서 어디까지 빨라지는지. 박자만 빠르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할 때 힘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박자만 빠르게 하면 빨라지죠. 팔꿈치 내리고 더 빠르게요. 박자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120 정도 나오는데요. 130, 136, 140 멈춰보시겠어요? 쉽게 돌아가죠. 사실 고도 케이던스 훈련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큰 관절 임팩트 쓰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파워에서 왼쪽 51, 오른쪽이 49. 오른쪽 왼쪽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데 이 파형이 예쁘진 않아요. 이건 빠르게 돌리면서 잠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90에서 100 정도만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빼셔도 됩니다. 이 파형이 뭐냐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입니다. 왼쪽 페달 12시 있을 때 0도로 놓고 쭉 밟아 나가면서 각 각도별 파워 값이에요. 이 곡선이. 또 왼쪽 페달이 6시에 오면 오른쪽 페달이 12시에 있고, 그럼 오른쪽 페달 12시부터 쭉 밟아 나갈 때 각 각도별 파워 값입니다. 그래서 페달이 한 바퀴 동안에 각 페달의 위치별 파워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차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값이 가장 높은 파워 값이고요. 이게 보통 한 110도 전후 나올 때, 가 기준이에요. 110도 전후. 이거는 파워나 케이던스나 자세 이것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조금 빨리 힘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팔꿈치를 내려보시겠어요? 허리를 숙이면 이 각도가 좀 커져요.
좀 커지죠. 110도 넘어가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 각도에 따라 내는 힘이 달라진다는 걸 이거로 확인할 수 있죠. 세우니까 여긴데 숙이니까 좀 더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절이 큰 힘을 내는 각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거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왼쪽이 54%, 오른쪽이 46%예요. 여기 찍어주시겠어요? 왼쪽이 54, 오른쪽이 46. 아니, 보셔야 되니까 옆에서, 이거로, 그렇구나. 얘가 호흡이 개입돼서 그래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좌우가 짝짝이거든요. 팔도 오른손에 다른 것처럼 다리도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고, 길이도 다르고, 골반도 틀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호흡까지 개입됩니다. 내쉴 때 어느 쪽 한쪽만 맞춰요. 근데 지금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두 바퀴 한 번씩 내쉬는 호흡에 왼쪽 무릎으로 정강이 누르는 거예요. 왼쪽 풍선이 커지죠? 지금 크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고요. 오른쪽에 맞춰보시겠어요? 오른쪽 풍선이 가끔씩 커지죠? 계속 지금 54에서 53으로 줄였죠? 왼쪽이? 오른쪽 계속 맞춰보세요. 가볍게 그냥 맞추시기만 합니다. 4번 맞추는 게 아니라 두 바퀴에 한 번 정도만. 4번 맞추면 너무 빨라서 호흡이 잘 안 되니까요. 그냥 가볍게 내쉬면서 그 순간에 툭 임팩트를 호흡에 맞추는 거예요. 가볍게. 오른쪽에도 맞추다가 어떤 데 커졌다가 다시 왼쪽에 커지고 이러죠. 왼쪽에 다시 맞춰보시겠어요? 왼쪽에 맞춰지면 확 커지죠. 오른쪽에 맞출 때는 확 커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왼쪽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이러려니 이 특성을 활용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내쉴 때 미는 힘이 세니까 이걸 지금 왼쪽에다 맞춰져 있는데 얘를 내가 왼쪽에다 맞췄다가 오른쪽에다 맞췄다 그러면 호흡 가지고 좌우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맞추면 이 맞추는 것도 까다롭기도 하고 리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처럼 뛰었다 가셨죠. 연달아 2번 내시죠. 얘를 연달아 2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맞춰보시겠어요? 가볍게 내쉬는 거 연달아 후후 한 번 그냥 돌리고 이렇게 마라톤 할 때 호흡을 페달 리듬하고 맞춰보세요. 가볍게. 보통 페달링하고 호흡을 맞추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호흡하고 리듬을 맞추면 파워가 높아집니다. 파워가 높아지면 빨리 지쳐요. 그래서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맞춰지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호흡의 강도를 가지고 파워도 조절할 수 있고 좌우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가볍게 오른쪽 먼저 맞출 수도 있고 호흡 잠깐 참았다가 왼쪽 먼저 맞추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 잘 자주고 이 리듬을 맞추면 페달링이 좀 더 경쾌해집니다. 지금 약간 오른쪽에 맞춰보려고 해봤거든요. 네, 지금 52로 줄었죠. 이게 원 크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 호흡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싶어도. 여기서 호흡을 강하게 내뱉으면 파워가 같이 높아져요. 그래서 짧고 강한 페달링을 할 때 호흡을 강하게 맞추면 파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 호흡 강도에 맞췄을 때 내가 이걸 10분 유지할 수 있다, 1시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감각을 느끼면. 흔히 호흡하고 페달링하고 리듬을 맞추지 말라고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리듬을 맞추는 건 본능이라 안 맞추고 싶어도 맞춰집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호흡을 네. 안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다가 집중을 오른쪽도 해보고 왼쪽도 해보고 이렇게 교차로 호흡을 맞춰서 네. 호흡을 힘이 강하게 되지 않도록 네.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약하게 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네. 무리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죠. 그 맞는 거를 내가 안 맞추려는 게 더 힘들어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거는 마라톤 할 때처럼 가볍게 연달아 2번, 오른쪽 왼쪽, 그걸 얼마나 강한 호흡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난 1시간, 이 정도 페이스로 1시간을 가고 싶다 그러면 호흡도 같이 좀 약하게 맞추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짧고 강한 페달링 할 때는 강하게 맞추는 겁니다. 보통 호흡에서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낼 때 배에다 힘주고 호흡 참으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100m 선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100m가 한 10초 걸리잖아요. 호흡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들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말을 듣고 올림픽이나 육상대회에서 100m 끝나고 나면 슬로비드로 보여주잖아요. 호흡하는지를 유심히 봤거든요. 호흡합니다. 그리고 실제 평소보다 더 많이 해요. 두세 배 더 많이 합니다. 10초 동안. 10초 동안, 근데 지금 지금 들이신 산소가 한 바퀴 도는 50초에서 1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신 산소가 이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안 쓰여져요. 근데 100m 선수들은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배고프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먹자마자 힘이 나요. 그죠? 근데 지금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먹은 음식은 한 2-3시간 지나야 에너지로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먹자마자 힘이 난다는 건 얘가,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는 몸에서 알아서 조금씩 내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죠. 예비를 두는 거죠. 산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자마자 충분히 많이 들어갔네? 아낄 필요 없어. 쓰는 거죠. 산소도 많이 들어왔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쓰니까 호흡을 해주는 게 나은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호흡하면서 몸통이 이렇게 불룩했다가 이러니까 단단해지기도 하고, 맞추면 미는 힘도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호흡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검색하다 보니까 전 이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KBS 스포츠 뉴스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00m 선수들 호흡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호흡을 잘 활용하면 파워도 조절할 수 있고 좌우 균형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리듬 맞추지 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복식 호흡 꾸준히 하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국가대표들이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이런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별로 없고, 저도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제 100m에서 그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 그렇게 쓰니까 자전거 페달링에도 그렇게 쓰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는데 저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제가 강력하게. 복식 호흡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게 기본인 거고요. 기본이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몸통은 단단한 상태가 좋은 거고, 산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어쨌든 몸에서는 아낌없이 다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호흡에서 이게 있습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내쉬는 거에만 집중해요. 이러기만 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호흡 상태인데 엄밀하게 과호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공포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요즘 영화를 안 봐서 그런가, 그 무서운 광경을 보고 놀래서 도망가고 이렇게 잠깐 숨은 다음에 막 숨을 몰아쉬잖아요. 몰아쉬다가 마치 큰일 일어날 것처럼 봉지를 찾고 입에다 씌우고 내가 내신 공기를 다시 들이시죠. 이런 거 본 기억 있어요? 이거 진정시킨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과호흡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놀래가지고 내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우 힘들 때 내쉬는 것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호흡을 조절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분합 차이예요.
부분 압력. 그래서 이게 일정 비율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지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니까 얘를 내뱉으려고 그러고, 너무 많아지면 산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산소를 많이 들이셨어요. 공기 중에 한 20점 몇 프로가 산소인데 한 23%짜리에 들어갔어요. 그때 산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산소가 과다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이때는 머리가 아프진 않겠죠. 충분히 산소가 가니까. 양이 많아져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다고 내쉬는 것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요. 산소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차이가 높아지면서 얘가 몸이 착각하는 거예요. 산소 많네? 그럼 얘를 줄이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데 혈관까지 수축시키니까 산소 부족이죠. 띵해집니다. 이게 여기만 혈관에 수축하는 게 아니라 몸의 전체가 혈관에 수축해요. 그래서 이 다리, 엉덩이 쪽에 혈액이 덜 공급돼요. 힘이 빠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힘들수록 이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잠깐 참는 것도 좋아요. 호흡은 짧고 깊게 확 들이쉬고 좀 천천히 내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일정 정도 유지를 해줘서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게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내쉬는 타이밍에 잘 맞추면 파워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인데, 이게 하다 보면 내쉬는 호흡이 좀 이렇게 천천히 안 내뱉어져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몸 안에 이산화탄소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잠깐 참는 거예요. 반 템포나 한 템포 참았다가 내쉬고, 주기적으로. 그러면 혈관 수축되는 걸 막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도 많이, 심호흡 많이 하시고. 이러면 머리 띵해지는 거, 그 다음에 혈관 수축을 막으니까 운동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이렇게 보통 국가대표 출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일부 선수가 호흡을 참으라고 해요. 한 10초 정도. 그러면 최소한 혈관이 수축하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산소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을 건가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일단 근데 100m 선수들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프린터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영상도 유심히 보는데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